제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한국인들은 도대체 다들 왜 이런 겁니까? 교수님, 한국인들이 뭐 크게 잘못이라도 했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우리 한국인들의 겸손과 배려 정신이 해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지만 그 때문에 생긴 거만하고 이기적인 습성을 한국 여대생 때문에 고칠 수 있었다는 독일 남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성공한 인생만을 살아왔던 독일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만족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으면서도 언제나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는 교수라는 위치는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인간 사회의 특별한 계층으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 여대생의 행동 때문에 그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한 주립대학에서 교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아마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교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지식하고 깐깐하다, 자기 잘난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교수로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부끄럽게도 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지 않았던가요? 비록 자발적으로 마음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저는 이기적인 태도를 조금이나마 이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건 한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봐왔던 어느 학생보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랍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정사실과도 같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롯이 의사가 되기 위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엘리트 과정을 밟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무척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꼭 교수가 되고 말 테야.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다른 꿈은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오직 교수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타고난 머리와 노력 그리고 가정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 덕택에 원하는 교수의 꿈을 남들보다는 비교적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룰 수 있었죠.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교수가 된 이후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제 옆에 남은 사람이 없더군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애초부터 친구를 사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마찰이 있을 바에 일부러 사귀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땅히 저와 어울리고 대화가 통하는 학식 있는 친구를 쉽게 찾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홀로 공부하고 홀로 밥 먹고 그리고 홀로 등하교하는 게 제게는 더 마음 편하고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 것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됐으니 밥 한 번 먹자고 할 친구가 없었어요. 조금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대학에도 동료가 있으니 애써 괜찮다고 합리화했던 것 같네요. 비참하게도 동료조차 없었지만 말입니다. 모두 젊은 저를 시기 질투하는 교수들밖에 없었거든요. 저 역시 까탈스러운 성격이었던지라 먼저 다가오는 교수들조차 드물었고요. 당시 저는 점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권태와 어떤 짜증 같은 게 있던 상태라서 주변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맘때쯤 그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수업하던 중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죠. 거의 매 수업이 끝나고 앞으로 나와 제게 따로 질문을 하곤 했어요. 이것은 저를 무척 기쁘게 했죠. 제가 교수를 꿈꿀 때 상상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수업 도중 학생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는 장면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막상 강단에 오른 후 그런 일들은 드물었습니다. 대개 학생들의 표정은 따분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나는 지금 수업에 관심은 없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신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수업이 끝날 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자마자 말을 채 끝. 맺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짐을 싸버리고는 강의실을 나가버리는 학생들도 태반이에요. 명문대여서 수업 태도도 훌륭했다고 말하긴 힘들어 보였죠. 설사 학생들의 성적은 좋았을지언정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겠지만 사실 저는 그 학생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 수업 내용을 반박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이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 강의력과 수업 내용에 대해 무척 긍지가 높고 자존심이 센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도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낯부끄럽지만 때론 저는 그 학생을 호통치고는 했습니다. 자네는 내 강의가 잘못됐다는 뜻인가? 그러나 그녀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제가 으르렁대도 물러서긴커녕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하고는 했던 학생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제가 점점 설득당하는 기분이 드는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이 맞고 제가 틀려서라기보다는 그녀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참신한 의견을 자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틀린 답을 들고 와 저와 토론을 하더라도 그녀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녀와의 토론은 항상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새로움을 발견한 때는 낙엽이 지던 어느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건물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연구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정비 중이라는 절망적인 안내문을 읽고는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도 모르게 잠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학교 건물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와 늘 제 수업에서 질문을 폭격하고는 했던 한국인 학생이 서 있었죠.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궁금한 점이 있나 보군 저도 모르게 그녀를 비웃으며 그 옆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귀에 놀라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아니 아직 오늘도 같이 먹어줄 거니? 그 둘은 아주 친숙해 보였죠. 그리고는 무척 익숙한 듯 함께 점심을 먹으러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신기했어요. 제게 청소 아주머니는 고작 건물을 청소해주는 외부인 그 정도였으며 가끔은 너무 시끄럽게 청소를 하는 바람에 제게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딴에는 무척 충격적이고 신선한 정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군요. 종강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녀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아직 강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학생들에게 다가갔죠. 그리곤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있지? 아마 제가 평소 까칠하고 예민한 이미지라 그랬던 걸까요? 다들 제가 꾸중을 하러 온 줄 알고 당황했는지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학생만이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 한국인 학생이었죠.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녀가 가르친 곳에는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늘 제게 어려움을 실토하곤 했던 학생입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한 번 들었다가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 F학점을 받기도 했던 학생이죠. 교수님, 제가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배움이 늦네요. 가끔 저를 찾아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저는 따뜻한 위로 대신 따끔한 충고만을 건넸습니다. 보통 학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게 된 만큼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징징거림은 사회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네. 저는 그 학생의 넋두리를 들어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내쳤던 저와는 달리 그 학생만큼은 만학도에게도 동기들이 배척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함께 고민해주고 방안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던 친구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홀로 연구실에 돌아오는데 한 학생과 웃음꽃을 피우며 연구실에 함께 들어가는 동료 교수가 눈에 띄었죠.
그는 평소에도 학생들과 자주 식사를 하기로 유명했으며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래도 진심인 사람이었죠. 연구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을 쪼개어서 학생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성과가 안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도 그리고 주변 이들도 동시에 챙기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를 보았는데 문득 전과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왔던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쏟아지는 가을 햇볕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캠퍼스가 보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 강의실에서 보았던 장면이 눈에 아른거렸죠. 누군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뒤처지는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를 위해 손을 내밀어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득 저는 그녀와 대화가 하고 싶어졌죠. 다음 날.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나를 세우지 않고 차분히 대답한 후 그녀에게 대화를 청했죠. 학생은 내가 본 어떤 학생보다 내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야. 그런데 학생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강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고 저는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면서 이 한마디를 남기곤 강의실을 떠나버렸죠.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겸손함이 미덕이고 지혜니깐요. 겸손함. 저는 그 단어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을 걸어나간 그녀를 저는 붙잡을 수 없었고 그녀가 떠난 후 빈 강의실에서 홀로 그녀가 한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고지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누구도 무시 못할 훌륭한 커리어만을 쌓아왔으니까요. 제 기준으로만 성공한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게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것은 무척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 한국인 학생 덕분에 오히려 인생을 배우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정말 10,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준 유일한 학생이자 늘 생각나는 제자가 바로 그녀예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사연에 나온 한국 여대생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이렇듯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모습의 모범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 스타인 박지성이나 손흥민 그리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룹 BTS 등은 언제나 주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면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우리들의 문화가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도 좋게 보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연에 나온 한국인의 모습처럼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힘으로 세계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사연은 일본 유학생인 나나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일본인 나나라고 해요. 얼마 전 어학당을 마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중학교부터였어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았었습니다. 주변의 요코하마 같은 도시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한 동네였죠. 후쿠오카에 살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는 보통 도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가 재학 중일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자연스레 저희의 수학여행 장소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니 한국으로 가서 너무 좋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한국을 동경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전이라서 K-팝에 지금보다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이 도쿄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학여행 가는 날이 다가오니 어린 마음에 괜시리 두근거리더군요. 그래서 블로그로 서울 브이로그 서울 여행 이런 걸 많이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았어요. 제가 작다고 생각한 한국이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거에 대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업에서 배웠는데 이런 걸 우물 안개구리라고 하죠. 블로그를 통해 본 서울은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미가 어우러져 굉장히 매력이 넘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세련되고 카페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들이 가득했죠. 일본에는 대부분 무채색의 카페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한 곳들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귀여운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친구들과 매일 한국에서 어떤 것을 살지 쇼핑 리스트도 적고 자유시간이 있는 날에 어디를 갈지 검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고등학교 평생 한 번 있는 수학여행으로 너무나도 설레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의 통솔 하에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와, 처음 본 인천공항은 정말 장난 아니게 컸어요. 저는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했는데 면세점도 그렇고 먹거리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공항도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란 화장실 등등 저와 제 친구들은 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후쿠오카는 인천과 비교하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한국 대단한 인천공항에 오니 괜시레 제 고향이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철없는 나이였으니까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 풍경과 한국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시장들, 그리고 길거리에 팔고 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들 등등 모든 것에 빠져 있었답니다. 친구 나나는 수학여행 온 지 이틀 만에 용돈을 다 써버렸답니다. 그만큼 한국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육회랑 치즈 핫도그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랑 제 친구들은 3박 4일 동안 2kg씩 쪄버렸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동안 저희는 경복궁, 창덕궁 등 역사적인 고궁들을 관광하고 명동과 홍대 등등 서울의 특색 있는 지역들에 갔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전통춤을 배운 것인데 가르쳐주는 한국 언니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 언니들이 쓰는 화장품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올리브영에 들러서 똑같이 샀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체험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한 명씩 저희와 짝을 지어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친화력이 없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짝을 맡아준 한국인 친구 연지는 저와는 다르게 정말 친절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서로의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연지는 바디랭귀지와 그림, 그리고 일본어도 미리 조금 공부를 해와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파파고와 구글 번역의 도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니 언어를 초월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죠. 바로 연지는 일본의 유명한 가수 겐지 씨의 팬이 아니겠어요? 저도 겐지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음악을 들으며 감상평을 나누었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인 친구들의 솔직하게 다가오는 친화력이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심해서 친구들과 빨리 그리고 깊게 친해지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연지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고 빠르게 공통 관심사를 찾아 제 마음의 문을 열었죠. 한국에 와서 느낀 거지만 이게 한국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도 많고 소외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주고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답례로 한국 친구들에게 종이접기와 일본 사회를 소개하며 저희는 마음을 나눴어요. 저희끼리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은 아직도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자유시간을 받고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친구 나나와 사리코랑 함께 연남동 쪽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셋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셀카로는 있지만 풍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부탁해서 샤싱샤싱이라고 하니 알아듣고는 바로 포즈도 취해보라고는 말하면서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뛰어가시더니 여기 풍경이 더 이쁘다며 위치를 옮기자고 했어요. 저희는 이런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 이런 것도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잖아요. 사실 일본인들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그냥 대충 한 장만 찍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한국분은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을 너무나도 예쁘게 담아주셔서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남겨주었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번역 어플로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겨지니까 세 분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다 가세요. 라고 남기며 사라지셨죠. 저희는 이 멘트를 보고 셋 다 감동받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못 살았던 그 시절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셨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 한국인들이 무섭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무섭긴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다들 친절했어요.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저희는 자매결 연합교 한국 학생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는 한국 학생들의 따뜻함과 환대의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후 후쿠오카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다 보니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K-팝 열풍이 일본을 뒤흔들었고 저는 한국의 아이돌 블랙핑크와 트와이스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한국 아이돌은 일본 아이돌과 다르게 실력도 좋고 프로페셔널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한국어학과로 가서 교환 학생까지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 수학여행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없었다면 꿈이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적당한 대학에 가고 적당히 일본에서 지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수학여행 때 만났던 연지랑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에요. 내성적인 제가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 이렇게 인연이 지금까지 가다니 참 신기하죠.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진정한 인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모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나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사연은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포스틴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포스틴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입구에서 몇 계단 내려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불쾌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불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결과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무엇보다 표를 끊으러 가기 전. 이미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며 상당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용 공간이나 개인 공간이 아닐 뿐더러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여행 온 여행객들도 이용하는 곳인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문을 이불 삼아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 캐나다의 시민의식이 걱정되었습니다. 불쾌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땐 시민의식이 아니라
최소한 타인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어깨를 부딪히고 위태롭게 탑승해야 했어요.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 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캐나다는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역사 자체도 자랑스럽다고 가르치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TV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물론 캐나다 내의 언론이 타국의 언론보다 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서만 믿고 싶었던 거죠. 캐나다 내 실상을 직접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날의 세미나는 열띤 토론을 하며 캐나다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요. 캐나다 내 교육열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인구수에 비교하면 복지가 좋아서 나라에서 혜택도 많아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배움이라는 게 더 나은 삶으로의 수단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좁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세미나의 2부는 한국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기에 이미 접해서 알고 있었어요. 가본 건 아니지만 이미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로 캐나다 내 많은 시장을 섭렵해 가고 있다는 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수업의 주제는 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세계 문화 시장을 주도하는가였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며 시민의식을 비교하려는구나라고 말이에요. 캐나다 내에서도 실제로 접하지 않고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저처럼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의 삶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소속을 밟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해요. 대기자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정의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행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준비 자세부터가 달랐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한 손에 여권과 비행기 표를 들고 빠르게 소속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듯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다른 이런 것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캐나다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쓰려고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건 한국에 도착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입구와 가까운 쪽에 앉은 자신으로 인해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어수선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둘러볼 필요도 없이 캐나다 도시 다음이 한국 도시인 걸로 보아 아마 시민의식이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캐나다가 마찬가지 조건인 거죠. 그 나라의 시민의식은 지식층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그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반씩 가진 채 지하철로 향했어요. 초행길이지만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방향을 혼동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 한국인은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엔 그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한국인이 자기 일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물을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제가 옆으로 온 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캐나다어를 했었고 못 알아듣자 핸드폰 번역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영어로 묻거나 다른 나라 말로 대답을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시민의식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휴지나 음료수 캔 같은 더러운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지하철에 나던 쾌쾌한 냄새 같은 거도 나지 않았고요. 지하철을 탈 때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빈 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을 보았는데요. 그 한국인은 캐나다인처럼 바닥에 빈 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캐나다와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냈어요. 탑승하려는 문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었는데 탑승자는 그 선에 따라 줄을 서야 했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내린 다음에 있어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탑승한 것뿐이죠.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살짝 엿봤을 뿐인데도 캐나다 시민과 다른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사뭇 달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딱 자기 좌석에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랐던 거는 내릴 때였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으니 좀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식당을 들어갈 때 등 먼저 하라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할까 신경 쓰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티나지 않게 예의를 차리며 저를 배려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비슷한 일이 겹쳐 일어나는 걸 알게 된 이후 한국 사람들이 절 배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속한다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짧았던 며칠이었는데도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교 사상 때문에 조상 대대로 예의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행동 등이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은 민족 특유의 특성과 교육이 더해질 때 빛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딜 가나 한국인 학생들이 성적이 상위권인 것도 있겠지요. 캐나다의 지하철 같은 일상 문화를 직접 겪기 전까지 캐나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교육열 하나만 더 높인다면 더욱 향상된 캐나다의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토론까지 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캐나다는 예전에는 앞섰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며 캐나다 사람들의 삶과 몸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가 되면 캐나다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할 때는 외적인 요소에만 집중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세계인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제주된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연결된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서일 수 있죠. 한국을 둘러보거나 작은 부분까지 살펴본 제 느낌은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방력이나 국민소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포스틴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의 한 시골 엄마 왜 이상한 브랜드 TV를 사왔어. 전자제품은 파나소닉이 좋단 말이야. 10대의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TV를 샀길래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 사는 링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작은 기술 덕분에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국과 비슷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LG나 삼성 같은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베트남에서는 자동차는 거의 일본 차가 많아요. 도요타, 혼다, 스즈키 같은 브랜드들이여 하지만 몇 달 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새 TV를 사셨는데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인 LG였습니다. 왜 잘 알려진 제품 대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부모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품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직접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TV를 보자마자 그 디자인과 외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본 것과는 달리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랐던 것은 성능이었습니다. 화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고 색상은 생생했습니다. 마치 실제 세상을 스크린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유튜브에서 한국 TV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한국 TV를 선택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뛰어난 화질에 매료되어 한번 사용해보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죠. 이 TV가 우리 마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 TV를 직접 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친구와 이웃들은 한국 TV의 뛰어난 화질에 매료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조용하던 마을이 흥분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마음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의 문외한이었던 부모님은 어떻게 이 한국 TV를 발견하셨을까요?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호기심이 커지면서 한국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유명 브랜드인 LG와 삼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브랜드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유명한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와 가전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부터 의류관리기까지 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품이 눈에 들어왔고 결국 제 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스마트 냉장고였습니다. 저는 삼성 모델을 선택했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주방에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부에 카메라가 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내용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더 이상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리거나 불필요하게 식료품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식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까지 추천해줬죠.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이 제품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것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향을 받은 이웃과 친구들도 한국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기의 기능을 살펴보는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혁신의 중심지가 된 것은 모두 한국의 놀라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빠져들면서 저는 그것이 단지 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수성을 향한 한국인의 헌신은 모든 제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 등 모든 제품의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직업 윤리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추진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감탄은 한국의 다른 측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탐구하기로 결심했고,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저희 사랑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TV를 구매하고 며칠 후에 TV의 수많은 옵션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제목의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보기로 결심했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글로리는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스토리텔링은 이전에 본 것과는 달랐어요. 캐릭터들은 입체적이었고 줄거리는 전개가 빠르고 베트남 드라마에 비해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 가상의 인물들의 삶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다음 에피소드가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 제작의 수준이었습니다. 촬영 음악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탁월했습니다. 매회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매료시킨 것은 미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심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방식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 인간의 조건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계속 찾아보면서 스토리텔링의 방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드라마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고 저는 열렬한 팬이 되어 새로운 드라마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또 다른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K-팝을 발견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전염성 강한 비트와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들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인 멤버가 있는 블랙핑크의 나나는 제 마음을 사로잡은 K-팝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무대 위 존재감, 춤 동작, 소울풀한 목소리는 저를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는 나나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노력과 자신의 일에 열정 있는 모습에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나나의 영감을 받아 가사를 더 잘 이해하고 음악을 더 깊이 감상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꼭 배워서 한국어를 잘하게 되고 싶어요. K-팝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전 세계 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고 온라인 콘서트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소속감과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저를 즐겁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인내와 창의성 그리고 한국의 스토리텔링까지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이 놀라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탄생시킨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한식을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한국 전통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레시피와 실험 정신으로 무장한 저는 요리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이어서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한국 요리는 저의 입맛에도 맞았어요. 한국 맛집에 가고 싶다는 열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 예술작품과 역사전을 전시한다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현대 문화를 형성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한 것이었습니다.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의 선율과 판소리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매력은 뿌리 깊은 어른 공경과 가족 가치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종종 가족 역학의 복잡성과 강한 가족 유대감 유지의 중요성을 묘사했습니다. 제 삶에서 존중과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트남도 모계사회여서 대가족들이 같이 사는 문화거든요. 저희 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답니다. 한국 문화와 비슷한 점을 여기서 느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울창한 숲부터 고즈넉한 사찰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여행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그림 같은 장소를 방문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져 찾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장 심오한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다도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환대와 마음 챙김의 심오한 상징이 되는 평온과 사색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저와 열정을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언어 교환 그룹에 가입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안의 농사일을 열심히 도운 탓에 전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활기차고 분주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은 유서 깊은 궁궐과 사찰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매끄럽게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드라마에서 수없이 보았던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정교하게 설계된 뜰을 걷는 것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건축물에 감탄하며 그 안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전통가옥 즉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거닐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잡한 도시 한복판의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죠. 물론 한국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지 않고는 한국 여행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점상들이 파는 떡볶이, 호떡, 오뎅, 어묵꼬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 때마다 풍미가 폭발했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전염성이 있었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것 역시 남북한의 국경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서서 전문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에게 한국 전쟁의 역사를 듣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게 너무 안 되기도 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 명소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준 현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료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친절한 한국인들과 언어 교환을 하는 등 모든 상호작용이 제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K-팝은 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라이브 음악쇼에 참석하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공연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하며 구석구석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